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명박 집권 하반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죠. 상반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상반기에는 대기업 육성 정책을 쓰죠. 법인세 인하도 하고 수도권 규제도 풀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되죠. 하반기에는 산업정책이 정반대로 들어서죠. 김대중 노무현과 같이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바뀌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확인했죠. 제과점에 베이커리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권력으로 막아버렸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죠.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는다. 그런 사례는 생산성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아서 대기업이 된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생산성이 나쁘면 안 된다. 그런 사례는 무척 많다.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대기업들이 참여했지만 네이버가 승자가 됐다. 현 시대도 보면 그래요. 과거에 대기업이었던 잘 나가던 대형마트는 요즘 근래 들어서 어렵고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던 쿠팡이 잘 나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경쟁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해서 대기업이 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쪽은 어떤가요?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잖아요. 또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은 승자 쪽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은 일자리인데 더 양질의 일자리가 되면 좋잖아요. 나아가 세계적 수준에 이르면 기술이 수출도 하게 된다. 수출되는 경우가 그래요. 수출 기업 국성만 있는 게 아니다. 내수 시장에서 성공해서 그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게 되면 수출을 하게 된다. 영화 산업도 그러하고 편의점도 그러하고 다 확인됐잖아요. 막을 필요가 없다. 단 그런 부분이 있죠. 막아서는 안 되는 건데 막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마차 산업을 보호하려다가 자동차 산업을 막았어요.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사라질 건데 그 결과는 되게 안 좋잖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부작용들이 있죠. 기존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문적이죠. 예를 들어서 마차 하는 사람들이 술을 줄여 나가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다 해서 자동차가 순식간에 다 보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마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줄여 나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방안을 연구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명박이 새로 실시한 복지 정책에는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다. 당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대학생들이 요구가 있었다. 그래요. 그때 반값 등록금 해야 하는데 이런 말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장학금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에게 집중되었다면 국가 장학금의 도입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직접 낮추는 방식 대신 예산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선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었다. 국가 장학금은 두 축으로 운영되었다. 1 유형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급되었다. 그래요. 소득 분위에 따라서 좀 가난하면 좀 많이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유형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죠. 근데 이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등록금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대학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면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했다.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유도했다.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2023년 기준 통상 전체 재정의 약 30% 정도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보조금도 중요하니까 정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요. 교육제도가 결부되어 있는 거죠. 좀 교육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비 문제는 여러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 인구 문제, 노후 대책에도 연계되어 있다. 신분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상위 신분의 국민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글자도 몰랐다.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전부터 다 얘기했던 거죠. 과거에는 교육을 받은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한 1940년대만 해도 한 7, 80%는 몰랐다는 거예요. 60, 70%는. 그전엔 더 몰랐고. 현 시대에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기간을 계산하면 17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충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대학까지,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까지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까지 교육을 마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입각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 만 22세까지 교육을 받아야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 나이상으로 그렇죠. 교육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20세 이전에 교육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교육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니 재산 형성이 유리해진다. 그렇죠. 빨리 일을 시작하면 또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죠. 사회에 빨리 진출하니 가정 역시 빨리 형성하게 되고 가정이 빨리 형성되면 저출산 문제도 일정 정도 해결된다. 그렇죠. 빨리 결혼하는 게 낫죠. 막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것보다 20세, 20살에 20살, 뭐 19살도 상관없고 사회 진출해서 대학 과정 끝내고 빨리 사회 진출하면 빨리 결혼할 가능성이 빨리 결혼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또한 부모 역시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 자녀를 부양할 기간이 짧아지니까 또 부모 역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육비 문제는 여러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교육기간이 너무 길더라. 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100년 전에 10년 이상 10년 정도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상위 한 10% 이내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받았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17년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길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1960년대만 하더라도 뭐 한글만 문자만 읽고 쓸 줄 알아도 사칙 연산만 할 줄 알아도 다 공직자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인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 진출하는데 아주 뭐 극소수 직업 빼고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10년 정도 교육시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 교육받는 것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신분 높은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대폭 줄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한 4, 5년만 줄여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노무현이 정부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무리하게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노무현은 그랬죠. 확인했죠, 예전에. 일찍이 과거에는 없었던 부채로 복지 정책을 실시했죠. 부채를 대폭 늘리면서 건전 재정을 지키는 가운데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이전의 관행을 노무현은 완전히 무시했다. 노무현이 잘못된 복지 정책을 완전 폐기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감소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의 부채 비율이 8.2%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부채 비율이 6% 증가했다. 대폭 줄이지를 못했던 거죠. 감소폭이 너무 작으니 결국 이명박은 군사정부의 건전재정 속 복지정책을 개선하지 못하고 노무현이 빚내서라도 실시하는 복지정책을 개선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 정부도 어느 순간 되면 파산하는 거죠. 그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해결했어야 되는데 개성했다고 말하잖아요. 절대다수 국민들이 절대 지지도 받고 국민을 설득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부채 비율 늘어나면 정부 부도납니다. 그런 나라 많죠. 그리스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 같은 나라도 어려워지고 있다 하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못됐다고 계속 늘어나면 닥치죠. 그런 문제가. 22 페이지 85. 노무현이 나쁜 놈인 거죠. 그런 나쁜 어떤 전통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부 통치, 정부 정책 집행에 있어서 뭐 이명박 성향상 막 시끄럽고 이런 게 싫어서 그냥 조금만 줄이고 만 건데 많이 줄였어야 되는 거죠. 어. 85. 김대중까지 16%였다는 거예요. 김대중까지 부채 비율. 김대중까지 16%였잖아요. 부채 비율이. 수십 년 동안. 1948년부터. 노무현 혼자서 8% 부채 비율을 늘렸다는 거예요. 잘 못 줄이죠. 이명박이 한 5에서 7%, 한 6% 줄인 거죠. 박근혜가 좀 더 노력해서 좀 줄이고. 문재인은 10%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10% 넘게 늘렸다는 거예요.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한국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 윤석열이 이쪽에서는 가장 큰 노력을 했죠. 부채 비율을 거의 제로로 만들려고 했죠. 증가율을. 그래요.
음, 그래요.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2008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절대다수 국민이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민주당 정당에게 철저한 패배를 안긴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포퓰리즘을 정부를 끝내 한국 정부는 개혁 정부가 되어야 해 라고 절대다수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투표했다.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노무현이 실시한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이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도 대패를 하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그 임기 말에 2007년 2007년에 아니지 2002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같은 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대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해창이 결함이 많아서 작은 차 한 1, 2% 차이로 패배를 해버렸죠. 아들 군 문제 때문에 이겼어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포퓰리즘 정부를 끝내야 된다 이런 그래요. 그게 지배적이었죠. 노무현 때 아주 나타났죠. 근데 이때가 포퓰리즘 정부를 끝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서 200석이 육박하는 의석을 얻고 근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끝냈어야 되는데 이명박이 그 사실은 어떻냐 하면 원래 이제 김영삼이 기획정부를 갔으면 가장 좋았죠. 근데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대표이사다 보니까 포퓰리즘 하다가 그냥 IMF 사태를 맞이한 거죠. 근데 이제 이명박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기회였죠. 그래요. 그 놓친 건 아쉬운 일인 거예요. 기획정부로 갔으면 또 이명박은 아주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텐데 이명박 성향 자체가 뭐 민주정치의 모범생을 했잖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어떤가요? 정부 시작할 때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는데 그렇게 뭐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 가깝다 그거지 뭐 신념을 가진 인사는 아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종합부동산세 실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노무현이 실시한 거죠. 다 폐기했어야 되는 거죠. 보자는 거예요. 포퓰리즘 정책은 다 폐기해야 할 것들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는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이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부각이 됐죠. 큰 문제라고. 당시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자신들이 철저하게 패배한 원인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정책이 있음을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 비판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통합민주당 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에 투표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을 폐기하라고 이명박에게 투표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명박은 노무현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자. 폐기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큰 문제다. 폐기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때 가장 크게 부각됐고 그 명확했죠. 아니 뭐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의석수가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법적인 거니까 폐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명박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절대다수 국민이 원했고 이명박은 20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폐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신설, 노무현은 정부세를 신설했는데 이명박이 20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세를 폐기하지 않았다. 안 왔다는 거예요. 단은 완화는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여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문제를 바로잡았다. 그 결과 종부세 부과 대상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을 9에서 36%에서 6에서 33%로 낮추어 세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을 완화했다. 또한 과표 적용률이 2007년 수준인 80%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동결해 매년 자동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멈추었다. 완화는 했죠. 폐기하라고 했는데 그냥 완화하는 정도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종부세는 재산을 제각시하는 법으로 근대 국가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2, 3개국?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고 재산 형성을 장려하는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할 법이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설명했죠. 재산을 왜 제약시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소득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다 써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저축해서 투자를 해요. 그렇잖아요. 다 쓴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열심히 저축한 사람은 왜 세금 내게 하냐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지만 완화되는 정도로 그쳤다. 아마도 괜히 규제를 풀었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국민들한테 버림받아 나도 노무현처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예전에도 설명했죠.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많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구사정부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유례가 없는 한국의 번영기였는데 번영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지. 거의 군사정부 인기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규제보다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죠. 군사정부는 대처를 잘했죠. 뭐 강남도 개발하고 200만 채 공급하고 노태우는 뭐 그런 것 가격이 오른다 해서 뭐 지지를 철회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규제가 문제였는데 아마 이명박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나도 노무현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폐기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실상 이미 폭등하여 더 이상 오를 것도 없었고 상승해봐야 노무현 때처럼 폭등하겠는가. 쓸데없는 고민으로 종부세를 폐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좋은 법이야 라고 생각했겠지. 본인도 노무현처럼 좋은 법이라 생각하니까 놔뒀을 가능성도 있죠.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노무현은 그래요.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도로 묶였고 주택거래는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수준까지 경직되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게 이러한 규제는 용인될 수 없다. 그렇죠. 왜 거래를 막아요? 반시장적 정책인데 왜 자유로운 그래요. 거래를 막는 건 되게 웃긴 거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팔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내 거를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 거죠. 하지만 이명박은 이러한 규제를 완전 폐기하지 않았다. 진정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다면 규제금지법을 제정했을 것이다. 당연히 폐기하고 다시는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어. 규제금지법을 오히려 제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완화는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다. 규제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종부세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가 같다. 그렇죠. 뭐 이거 올라가지고 노무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이거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폐기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재건축 규제 완화. 노무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멈춰 세우는 수준까지 강화되었다. 재건축 규제를 위해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을 통해 다양한 법들을 제정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안전진단을 강화했으며 용적률 청수 규제를 강화했다. 재건축 시 이익을 빼앗는 일은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다. 재건축하고 말고 팔고 사고는 재산을 가진 이 기본적인 자유인 거죠.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 거죠.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한 거죠. 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재산 침탈은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는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에게는 단지 악에 불과하다. 단지 악이죠 뭐. 또한 안전을 핑계로 재산의 이용을 제한한다거나 재산상 이익 보는 것이 못마땅해 용적률 성수를 규제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고 재산 형성을 장려하는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재산 형성을 장려하는데 뭐 이익 보는 게 뭐 뜻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은 불로소득 이외의 불로소득은 악으로 보죠. 노동을 신성시해서 그런 건데 뭐 투자를 해서 얻는 소득이건 뭐 저축을 해서 얻는 이자건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명박은 용인될 수 없는 법과 정책을 폐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용인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완화는 이루어졌다. 안전진단 절차가 축소되고 용적률과 청수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재건축 추진 속도를 늦추던 여러 조항이 손질되었다.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앞의 이유와 같다. 앞의 이유처럼 그렇게 했겠죠. 뭐 노무현처럼 될까봐. 서울시장 때 뉴타운으로 서울을 전국적으로 개발하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대통령 때 보였다. 서울시장 때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인정받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갈 때 대통령은 아파트 공급 안 할 거라면서 재건축 규제하고 그랬죠. 재건축 규제하면 아파트 공급 안 되잖아요. 하여튼 딴 생각을 한 거죠. 아파트 가격 안 오른다 생각하고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냐 생각하고 공급을 중단시킨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이명박은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아파트를 계속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 때처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폐기하고 당시 강북 개발하듯이 서울이 강북을 개발하듯이 모조리 재건축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불안은 없었을 것이며 많은 아파트들이 저렴하게 서울 시민들에게 공급되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때 한 25평 강남 아파트 6, 7억이면 공급할 수 있었는데 모조리 개발해서 한 80% 보급했다고 가정해보라는 거예요. 60% 보급되었음을 확인했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됐겠죠. 서울 아파트 노무현 때 6억 하던 게 6, 7억 하던 게 지금 16억 하잖아요. 그때 한 80% 했다고 가정해보라는 거예요. 한 6억 5천에서 16억까지 올랐겠냐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급됐는데 올라봤자 한 2, 3억 하겠죠. 그 대통령이 된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명박이. 그때 대거 보급했으면 대통령 됐을 때 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서울 가격이 계속 안정이 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서 뭐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근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그때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저렴하게 다 공급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26억에서 7억.
지금 가격이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기회를 놓쳤던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왜 가끔씩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까?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됐을 때 보급이 많이 안 됐다 했죠. 아파트를 원하는 이들 많은데 가격이 안정이 되었을 때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최대한 보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폭등하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위해서 집을 산다지만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재산을 투입해야지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출도 받아야 되고 손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손해 날 것 같으면 잘 안 산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죠. 근데 안 올라가는 기간이 길어져요. 꾸준히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올라간다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증가했던 대기한 주택 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몰리죠. 그래서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안정되었을 때 계속 보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자들이 사라지잖아요. 올라간다는 시점에 수요자들이 별로 없으면 폭등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오르다 만다는 거예요. 꾸준히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때는 올라가는 시점도 아니다. 모조리 다 폐기하고 최대한 많이 공급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출 규제. 노무현은 LTV, DTI 규제, 즉 대출 규제를 통해 사실상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주택 구매를 사실상 막았다. 이러한 행위는 신분제도를 금지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용인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니다. 돈 있는 사람만 사게 한 거죠. 그런 건 용인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대출 규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가격 조정을 위해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 신분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에서는. 근데 노무현은 그것도 어겼다. 이명박 정부 때 이러한 규제는 완화되어 정상화되었다. 이건 뭐 특별히 탓할 건 없는 거죠. 완화하는 수준에서 위험관리 차원 정도로만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그 뒤에는 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 이명박 왔다 갔다 했나 한번 그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